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재벌가 며느리로 살면서 온갖 굴욕을 참아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갑질, 남편의 외도와 무시. 하지만 그녀가 우연히 발견한 한 권의 장부가 모든 걸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장부 안에는 재벌가의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윤정희, 62세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30년 전 22살에 최 씨 재벌가로 시집왔어요. 남편 최성우는 건설 재벌 대명그룹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 회장, 시누이 최미라, 그리고 저희 딸 정수아까지. 이 가족들과 함께한 30년이 어떤 삶이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 강남 한복판, 대명그룹 본가 저택, 3,000평 대지 위에 세워진 한옥과 양옥이 어우러진 그 집이 바로 제가 30년을 살아온 곳입니다. 매일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죠. 먼저 마당에 물을 뿌리고 집안 곳곳을 청소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 회장의 방부터 시작해서 시누이 미라 씨 방, 그리고 남편과 제가 쓰는 방까지 총 15개 방을 혼자서 다 치웠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었어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빨래를 널다 말고, 심지어 화장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 최말순 회장은 85세의 고령이지만 여전히 대명그룹의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선사업가로 유명했어요. 매년 수백억을 기부하고 각종 사회봉사 단체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었죠. 언론에서는 항상 자애로운 재벌가 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매일 꾸지람을 퍼부었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닦았는데도 물때가 끼어 있다며 다시 설거지를 시켰어요. 못 배운 집안 출신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루에 몇 번씩 들어야 했죠.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꾸지람과 모욕. 처음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울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도 마르더라고요. 제가 최 씨 집안으로 시집온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을 만났거든요. 당시 대학생이던 성호 씨가 인쇄소에 과제물을 맡기러 왔다가 저와 눈이 맞았죠. 연애할 때는 정말 다정했어요. 매일 꽃을 사다 주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시어머니도 저를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이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첫날부터 시누이 미라 씨가 저를 다그쳤어요. 그때 저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차를 달라고 하신 줄 몰랐거든요. 미라 씨는 저보다 2살 위였지만 시누이라는 이유로 항상 반말을 썼습니다. 60세가 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라도 저를 감싸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점점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화풀이를 고스란히 저에게 했죠.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누이 편에 서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느리게 한다며 저를 탓했어요. 임신했을 때는 더 심했어요. 입덧이 심해서 제대로 음식을 못 먹고 있는데도 집안일은 그대로 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며 제가 소파에 잠깐 앉아서 쉬고 있으면 꾸짖으셨어요. 딸 수아를 낳고 나서는 더 힘들었습니다. 신생아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집안일은 여전히 저 몫이었거든요. 밤늦게 수아가 울면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 저는 수아를 안고 지하실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한 지하실에서 아이를 달래며 밤을 새웠죠. 남편은 육아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부탁하면 그런 건 여자가 하는 거라며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친구들과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수아가 3살이 되던 해 시어머니는 제게 요리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요리도 제대로 못한다니까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면서요. 사실 저는 요리를 못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는 아버지와 남동생 밥을 해주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맛은 까다로웠습니다. 국은 짜다, 밥은 질다며 어떻게 해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요리 학원에 등록해서 한식, 중식, 일식까지 배웠습니다. 아침에 집안일 다 마치고 오후에 학원에 가서 저녁까지 요리를 배우고 집에 와서 다시 저녁 준비를 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학원에서 배운 요리가 이게 다냐며 돈만 버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차 운전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어디 갈 일이 많은데 기사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다면서요. 운전면허를 따고 나니 시어머니의 전속 기사가 됐어요. 병원, 미용실, 백화점, 친구들 만나러 가실 때마다 저를 불렀습니다. 항상 30분이나 1시간 전에 미리 준비하라고 하셔서 차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어요. 한겨울에도 히터를 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기름값 아깝다면서요. 친구들을 만나실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분들 앞에서 저를 소개할 때마다 못 배운 집안 출신이라 아직도 가르칠 게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시누이 미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신으로 지내면서 가끔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하녀 취급했어요. 차를 끓이고 과일을 깎아서 갖다 주라고 시켰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야기할 동안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수아 앞에서도 저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딸이 보는 앞에서 할머니가 엄마를 꾸짖고 무시하니까 아이도 혼란스러워했죠. 수아가 왜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내냐고 물어보면 그냥 엄마가 실수를 해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수아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천장을 보며 상상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걸 갚아줄 날이 올 거라고. 지금은 참고 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리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 때까지 18시간을 오직 남의 집 며느리로만 살면서요. 유일한 위안은 딸 수아였어요. 수아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했죠. 제가 우는 모습을 보면 아이가 작은 손으로 제 등을 토닥여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수아는 자라서 해외 유학을 갔고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점점 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도 불안정했고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저에게 풀었어요. 제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며 시어머니가 저한테 실망하신다고 했어요. 실망할 일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하루 18시간씩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요구사항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집안일뿐만 아니라 회사 일에도 관여하라고 하셨어요. 무급으로 회사 일까지 해야 했어요. 서류 정리부터 시작해서 전화 받기, 심지어는 청소까지. 회사 직원들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체념이었지만 나중에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지?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를 연기했어요. 30년 동안 해온 역할이니까 이미 몸에 밴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때 우연히 시어머니 서재에 들어갈 일이 생겼죠. 시어머니가 서재에서 주소록을 가져와 달라고 하셨거든요. 서재에 들어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출입금지 구역이었거든요. 책상 위에서 주소록을 찾다가 우연히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서랍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주소록만 가져와서 시어머니께 드렸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서랍이 생각났어요. 30년 동안 네 집에서 살면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 집의 진짜 모습은 뭘까? 겉으로는 자선사업가, 존경받는 기업가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함부로 남의 서재를 뒤질 수도 없었죠. 그래서 며칠 더 참고 기다렸습니다. 기회는 일주일 후에 왔어요. 시어머니가 지방에 있는 공장 시차를 가시게 된 거죠. 2박 3일 일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떠난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호기심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개의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장부와는 다른 뭔가 개인적인 기록들 같았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그 장부들을 하나씩 꺼내봤죠.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장부에는 수십 년간의 정치인 후원금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선거 때마다 거액을 후원하고 그 대가로 각종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건설 허가부터 시작해서 세금 감면까지 온갖 특혜를 받아왔더라고요. 두 번째 장부에는 세금 탈루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가짜 영수증을 만들고 허위 기부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이요.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 장부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은밀히 처리한 기록들이었거든요. 작업자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족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았다는 내용이었죠.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기자들에게도 돈을 줬다는 기록까지 있었어요. 네 번째 장부에는 불법 로비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 관리들과 국회의원들에게 현금과 골프 접대, 해외여행 등을 제공한 상세한 기록들이었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30년 동안 제가 모신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니. 겉으로는 자선사업가, 존경받는 기업가라고 하면서 뒤로는 이런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한 이유를요. 애초에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죽은 노동자들도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장부를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걸 그냥 둘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당한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부려먹히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모든 날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이런 더러운 일들을 해가면서 불을 쌓아왔던 거예요. 복사기로 몇 장을 복사해뒀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손이 떨려서 복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다 복사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올 리 없었죠. 계속 생각했어요.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세상에 공개하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위험했어요. 저 혼자서는 이 거대한 재벌가를 상대할 수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정치인들과 언론까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들의 정체를 세상에 알릴 거라는 다짐이요. 30년 동안 쌓인 분노가 복수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복수를 계획하는 여자가 된 거죠. 며칠 후 시어머니가 돌아왔을 때도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를 연기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실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비밀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는 계획이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으니 조금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이 있는 참음이었죠. 그 충격적인 장부를 발견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또 다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을 해왔죠.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이런 핑계로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에 돌아온 거예요. 밤 9시쯤이었을까요? 보통은 새벽 1시나 2시에나 들어오는데 말이죠.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거실로 나가보니 얼굴이 이상했어요. 술을 마셨는데도 취한 것 같지 않고 뭔가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물었어요. 회식은 일찍 끝났냐고. 그런데 남편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죠.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받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늦는다고 연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도 나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신다며 저보고 운전해서 데려다 달라고 하셨거든요.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주차장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남편 차였어요. 그런데 병원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겼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게 분명했거든요. 회사 회식이라고 했는데 왜 이 시간에 이런 곳에 있을까요? 시어머니 진료가 끝나고 집에 모시고 간 후 저는 다시 나왔어요. 남편 차를 봤던 그 근처로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 동네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어요. 카페나 음식점들이 많은 곳이었죠. 남편 차를 찾아서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한 카페 앞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카페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혼자 카페에 있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1시간 정도 기다렸을까요? 남편이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남편과 그 여자는 서로 손을 잡고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를 자기 차에 태우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남편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나가는지,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켜본 결과 남편의 외도는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그 여자와 만나는 게 벌써 익숙해 보였거든요. 아마 몇 년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남편 방을 뒤져봤어요. 서랍 안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는데 제가 모르는 곳에서 쓴 돈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보석 가게까지. 분명히 그 여자와 함께 쓴 돈들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호텔비였어요. 한 달에 몇 번씩 같은 호텔을 이용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미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이었어요. 증거를 모으면서 저는 점점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하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와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여전히 집에서는 저를 무시하고 시어머니 편만 들었거든요. 외도를 하면서도 죄책감은 없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만나러 나간 날, 저도 몰래 따라가 봤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직접 봤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대하는 모습이 저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정말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대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저보다 한 20살은 어려 보였어요. 예쁘고 날씬했죠. 비싼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아마 남편이 사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 살았는데 남편은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정말 초라했어요. 30년 동안 시댁 눈치만 보며 살다 보니 늙어 보이고 초췌했거든요. 그 젊고 예쁜 여자와 비교하니 더욱 비참했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발견한 장부 일처럼 이것도 나중에 필요할 때 쓰려고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거든요. 몇 주 더 지켜보면서 사진도 찍고 기록도 남겼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만나는 날짜, 시간, 장소까지 다 적어뒀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각자 다른 길을 걸어야 할 것 같다고,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외도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다니. 게다가 30년 동안 네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하며 희생한 저에게 말이에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반박했어요. 3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고.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저보고 의심병이 많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 집에서 못마땅하게 구는 게 많아서 이혼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인지를요.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오히려 저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의 장부건도 있고 이젠 남편의 외도 증거까지 있으니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그 대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30년 동안 함께 산 부부인데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죠. 남편은 그 말에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순순히 이혼에 동의할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그날부터 남편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저를 더욱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죠.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어요. 정희가 요즘 들어 말대답을 한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남편 편을 들었죠. 저보고 며느리가 남편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꾸짖으셨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억울했어요. 외도를 하는 사람은 남편인데 오히려 저만 나쁜 사람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더욱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장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러운 일들을 해가며 돈을 벌어왔고 남편은 그 돈으로 외도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만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남편이 또 늦는다고 연락해왔는데 저는 이번에도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보석가게에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1시간쯤 후에 나올 때 그 여자가 새로운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남편이 사준 거였죠. 그 목걸이는 정말 비싸 보였어요. 아마 몇 천만 원은 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저에게는 옷 한 벌 제대로 사준 적이 없는데 그 여자에게는 그런 비싼 선물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동안 시댁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저는 무엇이고 그 여자는 무엇인가요? 그냥 젊고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대우를 받는 건가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직접 따져 묻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물었어요. 오늘 정말 회사 회식이었냐고. 그런데 남편은 뻔뻔하게 그렇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것들을 말했죠. 카페에서 여자와 함께 있는 것도 봤고, 보석 가게에 들어가는 것도 봤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저를 미행했냐고, 의심하면서 뒤를 쫓아다니는 게 정상이냐고 말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다니. 그래서 따져 물었죠. 그럼 그 여자는 누구냐고, 왜 비싼 목걸이를 사주냐고 말이에요. 남편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곧 다시 뻔뻔해졌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여자는 회사 후배라고, 업무상 만날 일이 많다고 했어요. 목걸이는 회사에서 성과를 낸 기념으로 선물한 거라고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회사 후배에게 그런 비싼 선물을 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게다가 손을 잡고 다니는 것도 봤는데 말이에요. 저는 더 자세히 추궁했어요. 그럼 왜 손을 잡고 다녔냐고, 왜 호텔비를 결제한 기록이 있냐고 말이죠. 그때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했어요. 맞다고, 다른 여자가 있다고.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30년 동안 저와 살면서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고 살았는데 남편은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보고 이 집에서 못마땅하게 구는 일이 많다고, 엄마한테도 제대로 인사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다고 말이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데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니. 남편이 얼마나 저를 무시해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혼을 하자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자고 했죠. 하지만 그때 남편이 덧붙인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저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재산 분할 같은 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재산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이 집에서 먹고 살았으니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동안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희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저보고 못 배운 집안 출신이라고, 엄마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라고 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믿었던 남편에게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위해 참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장부와 남편의 외도 증거까지 있으니 충분히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 거대한 재벌가를 상대하기에는 너무 약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생각난 게 딸 수아였어요.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던 수아에게 연락을 했죠. 한국에 돌아와서 엄마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수아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할머니가 그런 더러운 일들을 해왔다는 것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수아는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엄마를 혼자 두고 볼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든든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생긴 거였거든요. 수아가 돌아오면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더러운 재벌가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고 30년 동안의 서름을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부려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에요. 수아가 한국에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공항에서 딸을 마중 나갔어요. 3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더 당당해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할머니와 아버지 앞에서 위축되곤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수아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혼자 견뎌왔는데 이제야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돌아온 거였거든요.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수아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전화해서 말한 일들이 정말 사실이냐고, 아버지가 정말 외도를 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저는 수아에게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남편의 외도 현장을 직접 본 것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 명세서, 호텔 이용 기록까지 다 보여줬죠. 수아는 정말 충격을 받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알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장부 이야기를 했을 때는 더욱 놀라더라고요. 할머니가 겉으로는 자선사업가라고 하면서 뒤로는 그런 더러운 일들을 해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수아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수아가 돌아온 걸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학업도 끝났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그리고 결혼도 생각해봐야 할 나이라고 하시면서 좋은 집안 아들을 소개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아는 겉으로는 할머니 말씀에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이제는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도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어요. 시어머니는 수아에게 해외 생활 이야기를 물어보시고 남편도 딸이 돌아온 걸 기뻐하는 척했죠. 하지만 저와 수아는 서로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가식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연대감을 만들어 주었죠. 식사가 끝난 후 수아가 제 방으로 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봤죠. 정말로 모든 게 사실이냐고, 엄마가 30년 동안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참고 살아왔냐고 말이에요. 저는 수아에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죠. 수아는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자기가 엄마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든든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을 들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수아와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장부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의논했죠. 수아는 해외에서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수아가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반 변호사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이 거대한 재벌가를 상대하려면 정말 실력 있고 용기 있는 변호사가 필요했거든요. 며칠 후 수아가 한 명의 변호사를 찾아냈어요. 박성재 변호사라는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대명그룹의 고문 변호사셨어요.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명그룹의 고문 변호사가 어떻게 저희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저희 계획을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수아가 조사해본 결과 박성재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대명그룹과 거리를 두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죠. 수아는 조심스럽게 박성재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봤어요. 물론 처음부터 모든 걸 털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족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다고만 했죠. 박성재 변호사는 70세의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분이셨어요.
대명그룹과 30년 넘게 일해오면서 이 가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첫 만남에서 박성재 변호사는 저희를 신중하게 관찰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상담을 요청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눈치였죠. 수아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외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의 갑질까지. 하지만 아직 장부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박성재 변호사는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고. 최말순 회장의 성격을 아니까 며느리가 고생할 거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박성재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다른 문제는 없냐고, 가족들만 아는 비밀 같은 게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저와 수아는 서로 눈을 마주 봤어요. 이분을 믿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아가 용기를 내서 장부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의 서재에서 발견한 수상한 장부들이 있다고. 그 안에 정치인 후원금이나 세금 탈루 같은 기록들이 있다고 말했죠. 박성재 변호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셨죠. 정말로 그런 장부를 봤냐고, 확실하냐고 말이에요. 저는 복사해둔 몇 장을 보여드렸어요. 박성재 변호사는 그 서류들을 보시더니 한참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사실 본인도 오랫동안 의심하고 있던 일들이라고. 최말순 회장이 뒤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다고 하셨죠. 박성재 변호사는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잘못하면 저희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만약 정말로 이 일을 추진하기로 결심한다면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30년 넘게 이 가문을 지켜봐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위험한 일에 나이 드신 분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니까요. 박성재 변호사는 저희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셨어요. 우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그리고 언론의 도움도 필요할 거라고 하셨죠. 특히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고 강조하셨어요.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시어머니 쪽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확실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아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이 일을 추진할 거냐고. 위험하긴 하지만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으니 이제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더 이상 이런 더러운 일들이 계속되도록 둘 수는 없다고 했죠. 수아도 제 결심에 동의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엄마를 도와서 이 상황을 끝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서 평소처럼 저녁을 먹으면서도 저와 수아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저희는 이미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국에서 정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하셨죠. 수아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당분간은 쉬면서 생각해보고 싶다고. 그리고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그 말에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수아가 저와 너무 가까워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수아에게 용돈도 주셨어요. 해외에서 돌아왔으니 당분간 쓸 돈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수아는 그 돈을 받으면서도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이런 친절함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도 수아가 돌아온 걸 기뻐하는 척했지만 여전히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수아가 있는 집에서도 변명을 대고 나가서 외도를 계속하고 있었죠. 며칠 후 수아가 아버지를 따라가 봤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정말 충격받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수아는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고. 왜 엄마가 3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참고 살아야 했는지, 이 가족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지 깨달았다고 했죠. 그래서 수아도 본격적으로 복수 계획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박성재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우선 시어머니의 서재에 있는 다른 장부들도 더 찾아봐야 했어요. 제가 본 건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을 수도 있었죠. 수아는 해외에서 배운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서 시어머니의 컴퓨터도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요즘은 대부분의 기록들이 디지털로 저장되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외도 증거도 더 확실하게 수집해야 했어요. 사진이나 영상 같은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했거든요. 박성재 변호사는 언론사와의 연결고리도 준비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중대한 사안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언론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수아와 박성재 변호사와 함께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든든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견뎠던 시간들이 이제야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 일이 잘못되면 저희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특히 수아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수아는 제 걱정을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엄마 혼자 3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어요. 만약 저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부정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다른 누군가가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수아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저 혼자의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며칠 후 저희는 첫 번째 작업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틈에 서재를 더 자세히 조사하는 거였어요. 수아와 함께 서재에 들어가서 모든 서랍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더 많은 장부들을 발견했죠. 제가 처음에 본 것보다 훨씬 심각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건설 현장 안전사고 은폐 기록들이었어요. 지난 20년간 대명그룹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이었어요. 수아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정말 분노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저희는 중요한 부분들을 모두 복사해뒀어요. 그리고 수아가 시어머니 컴퓨터도 확인해봤는데 거기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었어요. 이메일을 통해 정치인들과 주고받은 내용들, 언론사에 돈을 준 기록들, 심지어는 검찰과 경찰에까지 로비를 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부정한 일들을 해왔다니.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가인데 뒤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아는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서 박성재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변호사님도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는 정말 놀라셨어요. 박성재 변호사는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하지만 이걸 공개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너무 성급하게 공개하면 시어머니 측에서 대응할 시간을 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공개해서 변명할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박성재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기로 했어요. 전문가의 판단을 믿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대규모 기부 행사를 열겠다고 발표하신 거예요. 언론에서는 큰 관심을 보였어요. 최말순 회장의 기부 행사는 항상 화제가 되었거든요. 이번에는 특히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한다고 해서 더욱 주목을 받았어요. 저와 수아는 이 상황을 보면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언론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진실을 공개하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성재 변호사도 같은 생각이셨어요. 기부 행사장에서 모든 걸 공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하셨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30년 동안의 서름을 갚아줄 그날이 말이에요.
기부 행사 일주일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번 행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100억 원 기부라는 것 자체도 화제였지만 시어머니는 이 기회를 통해 대명그룹의 이미지를 더욱 좋게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언론사마다 연락을 돌려서 많은 기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겉으로는 자선사업가로 활동하면서 뒤로는 그렇게 더러운 일들을 해왔던 분이 이제 마지막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행사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부려먹었어요. 행사장 준비부터 시작해서 언론사 연락,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입으실 옷 준비까지 모든 걸 저에게 맡기셨어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바쁜 나날이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뻤어요.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쇼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아도 겉으로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저희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박성재 변호사와 계속 연락하면서 기부 행사 당일 어떻게 진실을 공개할지 세밀하게 계획했죠. 남편도 이번 행사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아마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생각했나 봐요. 그 여자와의 외도는 계속하면서도 겉으로는 효자 행세를 하고 있었죠. 행사 3일 전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이번 행사가 정말 중요하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자리라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 하셨죠. 저는 공손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정말로 완벽한 행사가 될 거라고. 다만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행사 이틀 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시누이 미라 씨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라 씨는 평소보다 더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서재 근처를 서성거리더라고요. 혹시 저희가 뭔가 했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수아와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미라 씨가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튿날 미라 씨가 시어머니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걸 들었어요. 뭔가 돈 문제로 싸우는 것 같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라 씨는 몰래 회사 돈을 빼돌려서 개인 투자에 사용했다가 큰 손실을 본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번 기부 행사 때문에 회계 감사가 들어올까 봐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사정을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들었죠. 드디어 기부 행사 당일이 되었어요.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언론사 기자들만 50명이 넘었고 정치인들과 기업인들도 많이 왔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들과 사회 유명 인사들까지 포함하면 총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죠. 저는 행사 진행을 돕는 역할이었어요. 시어머니 옆에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리고 언론사 사람들과 연락하는 일을 했죠. 행사는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비싼 한복을 입고 정말 화려하게 차려입으셨어요. 언론사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호텔 로비가 정말 북적거렸어요. 카메라맨들과 기자들이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저희 계획이 잘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수아는 행사장 한쪽에서 박성재 변호사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두 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결연한 모습이었죠. 오후 1시 30분쯤 시어머니가 호텔에 도착하셨어요.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입장하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하셨어요. 기자들은 100억 원이라는 거액 기부에 대해 질문했어요. 시어머니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인의 의무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보람이라고 답변하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그런 더러운 일들을 해왔으니까요. 드디어 행사가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나와서 개회사를 했고
시어머니가 단상에 올라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말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들을 하셨죠. 참석자들은 모두 박수를 쳤고 기자들도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연설이 끝나고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액의 수표를 사회복지기관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수십 대의 카메라가 찍었죠. 그 순간까지만 해도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만족스러워하시는 것 같았고 참석자들도 감동받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그때 박성재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리 준비해둔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조용히 자료를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기자들이 받은 자료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몇몇 기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카메라맨들이 더 많은 사진을 찍으려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여전히 웃으시면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셨죠. 그런데 한 기자가 시어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어요. 대명그룹의 정치인 후원금 지급 의혹에 대해 답변해달라는 질문이었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시면서 그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죠. 하지만 다른 기자가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건설 현장 안전사고, 은폐 의혹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런 일은 없다고 하시면서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됐어요. 세금 탈루 의혹, 불법 로비 의혹까지 하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 일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하셨죠. 그런데 그때 박성재 변호사가 일어나서 발언을 요청했어요. 30년 넘게 대명그룹의 고문 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다며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박성재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할지 뻔했거든요. 박성재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대명그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어떻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겨왔는지 말이에요.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까지 제시하면서 설명하니까 정말 설득력이 있었어요. 참석자들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기자들은 더욱 흥분했어요. 이런 특종을 놓칠 리 없었거든요.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박성재 변호사의 발언을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때 수아가 일어나서 추가로 발언했어요. 자신이 최말순 회장의 손녀 최수아라고 밝히면서 할머니의 서재에서 발견한 장부들을 언론사에 제공했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부정한 일들을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수아의 발언은 더 큰 충격이었어요. 가족이 직접 나서서 고발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수아를 보시더니 정말 분노하신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공개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죠. 남편도 완전히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기자들은 이제 시어머니에게 더 많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가 모두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었죠. 정치인들에게 제공한 후원금 총액이 얼마인지,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유족들에게 입마금 돈을 준 것이 사실인지, 세금을 탈루한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게 사실인지 등등 모든 질문이 쏟아져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답변하실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나중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시면서 행사장을 떠나려고 하셨죠. 하지만 기자들이 계속 따라와서 질문을 했어요. 호텔 로비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기다렸던 이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정말 원망스러운 표정을 하셨어요.
아마 제가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걸 직감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당한 서름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행사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참석자들은 어리둥절해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서 화를 냈어요. 저보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따졌죠.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30년 동안 당신들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외도는 어떻게 설명할 건지도 물어봤죠. 남편은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이미 모든 게 공개된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대명그룹 의혹 보도가 톱뉴스로 나왔어요.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일제히 보도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건설 현장 안전사고 은폐 부분이었어요. 지난 20년간 은폐된 사고들이 모두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주식시장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음 날 대명그룹 주식은 하한가를 기록했고 연관 기업들 주가도 모두 폭락했죠. 검찰도 즉시 움직였어요. 대명그룹 본사와 시어머니 자택에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동안의 서름이 이제야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예정이었거든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 미라 씨까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차례였어요.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속 시원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게 이제야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수아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부 행사장에서 폭탄 선언이 터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매일같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박성재 변호사가 제공한 자료들과 제가 복사해둔 장부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시어머니 최말순 회장은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며칠 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이 결정된 거였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였거든요. 시누이 미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불법 투자로 인한 손실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미라 씨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었어요. 남편 성우는 직접적인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사회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졌고 대명그룹과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진 상태였죠. 더 큰 충격은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알아낸 것들이었는데 그 여자와의 관계가 상세하게 보도되었어요. 남편은 완전히 체면을 구겼어요. 재벌가 둘째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동정심보다는 속 시원함을 더 많이 느꼈어요.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바람까지 피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거든요. 집에서의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구속되고 남편이 실직하면서 더 이상 저를 부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 며칠은 정말 이상했어요.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했는데 갑자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였거든요. 수아는 저에게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라고 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30년 동안의 습관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집안일부터 하려고 하고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달려가 보기도 했어요. 수아는 그런 저를 보면서 안쓰러워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억압받고 살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천천히 적응해보라고 했죠. 검찰 조사에도 참여했어요.
저와 수아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시어머니의 비리와 남편의 외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검사들은 저희가 제공한 증거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제가 발견한 장부들은 30년간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고 평가받았죠. 조사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시어머니의 범죄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제공한 불법 정치 자금만 수백억 원에 달했고, 세금 탈루 금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섰어요. 건설 현장 안전사고, 은폐 건수도 50건이 넘었죠.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30년간 숨겨진 재벌가의 민낯, 며느리가 폭로한 충격적 진실 같은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는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은폐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박성재 변호사님도 큰 주목을 받았어요. 30년 넘게 침묵했다가 양심 고발에 나선 용기 있는 변호사로 평가받았죠. 변호사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더 이상 잘못된 일을 방관할 수 없어서 나섰다고 말씀하셨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더 큰 화제가 됐어요. 시어머니의 재판에는 매일 수백 명의 방청객이 몰렸고 언론사 기자들도 가득 찼어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부하 직원들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워낙 증거가 명확해서 변명이 통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발견한 시어머니 필체의 장부들이 결정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다는 증거였거든요. 시누이 미라 씨의 재판은 더 빨리 끝났어요. 횡령 금액이 명확하고 증거도 확실해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미라 씨는 법정에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재산 분할을 문제 삼으려고 했지만 외도 증거가 명확해서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그 여자에게 쓴 돈들이 모두 밝혀지면서 저는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집도 반을 나눠 갖게 되었고 30년간 받지 못했던 생활비도 보상받을 수 있었죠. 남편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사과했어요. 30년 동안 잘못대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30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의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그 큰 집을 떠날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감옥 같았던 그 집을 드디어 벗어나게 된 거죠. 수아와 함께 강남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 재벌가 저택에 비하면 정말 작은 집이었지만 저에게는 천국 같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집이었거든요. 30년 동안 시어머니 취향에 맞춰야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아는 저와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했어요. 해외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일을 해보자고 제안했죠.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62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수아가 계속 격려해줬어요. 엄마는 아직 젊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3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재능을 이제 발휘해볼 때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30년 동안 요리를 배우면서 쌓은 실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수아가 카페 운영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해외에서 배운 경영 지식을 활용하겠다고 했죠. 카페를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하는 거였거든요. 30년 동안 남의 집 며느리로만 살다가 이제야 제 삶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카페 이름은 새벽으로 정했어요. 3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고생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말이에요. 개업 준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박성재 변호사님도 격려해 주셨고 언론을 통해 제 사연을 알게 된 분들도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시댁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가 되었죠.
드디어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첫날부터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손님들 중에는 제 사연을 알고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냥 카페가 좋아서 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제가 직접 만든 음식들을 맛있다고 해주실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제대로 된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한편 시어머니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를 했어요. 언론에서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여론이 많았어요. 수십 년간 저지른 범죄의 규모를 생각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죠. 저는 재판 결과보다는 진실이 밝혀진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숨겨졌던 더러운 일들이 세상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대명그룹은 완전히 해체되었어요. 각종 계열사들이 매각되거나 폐쇄되었고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무고한 직원들까지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수아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올린 기업이었으니까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오히려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했죠. 남편은 이혼 후 그 여자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나 봐요. 가끔 수아가 아버지 소식을 전해줄 때가 있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저에게는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카페를 운영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30년 동안 위축되어 있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수아는 그런 저를 보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야 엄마다운 모습을 찾았다고,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말해줬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다면서 조언을 구하러 온 거였어요. 저는 그분에게 말해줬어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때로는 용기를 내서 맞서야 할 때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혼자서는 어렵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해줬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이 종종 찾아왔어요. 저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경험을 나눠줬어요. 어떤 분은 용기를 내서 상황을 바꿨다는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2심 판결이 나왔어요.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고령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형이 확정된 거였어요. 아마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기쁘다기보다는 씁쓸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하지만 수아는 당연한 결과라고 했어요. 그동안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라고 말이에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간의 악몽이 완전히 끝난 거였죠. 어느 따뜻한 봄날, 수아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이었죠.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면서 수아가 물어봤어요. 후회하지 않냐고. 이런 일을 벌인 걸 후회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결국은 맞서 싸워야 했거든요. 그리고 싸워서 이겼어요. 수아는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이에요. 저는 수아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카페로 돌아와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62세의 제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새벽마다 시어머니를 위해 일어났지만 이제는 제 새로운 하루를 위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30년의 눈물이 오늘에서야 멈췄다고. 이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으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될지 기대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고. 때로는 용기를 내서 맞서야 할 때도 있다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이에요. 30년은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그 끝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보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올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